제5차 남극 포럼의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환경 재앙들, 환경 문제라는 거는 다 국지적이었습니다. 그죠? 환경 오염 문제, 산불 문제, 기름 유출, 심지어는 태풍이 부는, 태풍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전 지구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등장한 거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지구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이거로부터, 이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죠. 크고 작은 그 영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이 전염병 이 재앙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연결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 배후에 기후변화가 있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과학자들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에 상당히 주저하는 타입들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적 근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참 불편한 사람인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열대 생물학자입니다. 극지하고는 정반대의 곳에서 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열대 정글을 평생 누비고 다닌 사람인데요.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자꾸 극지연구소에서 저를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열대 정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장 자주 만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박쥐거든요. 그 박쥐가 최근에 들어서 분포를 점점 넓히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왜 그러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온대지방의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쟤네들이 무슨 국경을 넘나들 때 여권조사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슬금슬금 여기도 살만하네, 여기도 살만하네 이러고 옮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보면 온대지방에도 박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21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겪은 코로나 계열 전염병 3번 있었죠. SARS, 메르스, 코로나19 3번 다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처음 출발했다 하는 건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쥐는 실제로 야생동물들에게 바이러스를 자꾸 옮겨주고 우리가 생활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로 숲을 자꾸 훼손하는 과정에서 그 야생동물들을 건드리다가 잘못 괴롭히다가 옮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자꾸 온대로 온다 하는 건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점점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 2021년 5월이었는데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저널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 논문이 실렸는데 이 양반들이 뭘 했냐 하면 지난 100년 동안 저 같은 열대생물학자들이, 저는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 제법 여러 편 쓴 박쥐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학자들이 쓴 박쥐 논문을 전수조사를 해서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온대지방에 새로운 박쥐 생물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도드라진 곳이 바로 이 지도를 지금 확대해 보여드리는 중국 남부 지역으로 드러났어요. 라오스 북부, 베트남 북부 이쪽인데 저기에 지난 100년 동안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열대박쥐 40여 종이 이주를 해서 아예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TV에 불려가가지고요. 그 유명한 윤우님을 제가 직접 아련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유퀴즈에 한번 네, 등장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랬거든요. 조세호 씨, 저 유재석 씨 나랑 열대 정글에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뭐 둘이 좋아가지고 예, 타잔도 만나나요? 이런데. 아니, 하여간 가서 열대 박쥐 손목 잡아 끌고 선별 진료소 데려가자. 갖고 면봉으로 박쥐 콧구멍 좀 이렇게 후벼가지고 말이에요. 좀 야하게 제가 막 이렇게 재밌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뭐 다 편집당하고. 하여간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렇게 해보면 열대박쥐들은 거의 일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2종류 아니면 3종류를 그냥 달고 산다. 이 논문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2.67을 평균으로 계산해 냈더라고요. 그러면 40여 종 곱하기 2.67을 하면 100이 넘죠. 40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입했다 하는 겁니다. 그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들 중에 어느 한 놈이, 어느 한 종류가, 어느 한 변이가 이번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제대로 공략했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교훈이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열대박쥐들은 끊임없이 온대로 옮겨올 거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점점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안타까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환경재앙 둘을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기후변화와 이 생물다양성 감소, 이 두 이슈일 겁니다. 기후변화는 제가 요즘 생각하면 그 재앙의 판도가 지금 많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벌어져야 됩니까? 원래 후진국에서 전염병은 터지는 거고 선진국은 원조나하고 뭐 그러는 거였는데, 지금은 재앙이 판도가 바뀌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자연재해는 또 어때요? 2021년 기억하십니까? 유럽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석조 건물 사이에 좁은 돌길로 막 BMW가 이렇게 물에 둥둥 떠서 광장으로 모이고 하는 거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습니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쪽 지역이었어요. 야, 이것들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배수시설도 안 해놓고 살았나 봐. 네덜란드가 배수시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배수시설로는 제 생각에 전 세계 최고일 거라는 짐작합니다.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당했을까요? 무지무지 간단한 답이 있잖아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유럽은 원래 이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강남역. 네, 기억하세요? 2022년 이분 제네시스 위에 앉아가지고 억수로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요 크기를 보니까 갤럭시 폴더블 폰인데 탁 펼치고 달관한 듯 검색을 하고 계시는 저분, 저 중년 남성. 강남역 주변에는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까요? 강남역 주변의 배수시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요. 강남역 주변이 강남에서 조금 지대가 낮은 바람에, 그리고 물이 고이는 바람에 저희가 감당을 그냥 못하는 거죠. 자, 2020년 여름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아파트촌들이 다 이렇게 겪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났다고 기억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2020년 여름 우리나라의 장맛비가 무려 54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불과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런 일은 방글라데시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제는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기후변화 쪽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IPC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생물다양성 쪽은 UN 생물다양성 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도 합의를 못 이룬 게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어떻게든 2도 미만으로 붙들어 매자. 겨우 파리 협약에서 합의를 도출했더니 주범국 미국이잖아요. 탈퇴를 해버리잖아요. 나 안 한다고. 일구진안설입니다. 근데 생물학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정말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약 2도가 오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까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2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합의를 도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저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167개국인가 뭐 이렇게 모였는데 네, 유해성 총장님의 리더십으로 그 167개국 대표들을 전부 설득하셔서 이 온도를 2도에서 1.5도로 낮추는 어마어마한 쾌거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 존경은 한 몸에 받으시면서 IPCC 6차 보고서를 내시면서 저희가 과학자 패널에서 열심히 계산해 드린 이 1.5도가 오를 것 같은 시점 2030년에서 한 2052년 사이가 될 것 같다. 그걸 그냥 뒤통수를 치셨어요. 저게 10년 앞당겨진다고 여기 보고서에 때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2030년이라면 10년이 앞당겨지면 2030 빼기 10, 2020 지났습니다. 그죠? 네. 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막 벌어지는 일이 됐고요. 먼 훗날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이제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기후변화에 대해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덮쳐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선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어쩌다가 CBD 의장을 마치고 얼마 있다가 UNFCCC에서 저한테 뭐 그들 표현으로는 챔피언으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명예대사 같은 건데요. 스페셜 언보이로 뽑았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엘고 전 부통령님 대신 그분은 너무 몸값이 비싸서 잘 초대를 못하니까 제가 UNFCCC 행사가 벌어지는 지구촌 어디든 가서 엘고 대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게 제 임무가 돼버렸는데요. 처음 이집트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연 끝나고 한 20명 정도가 제 앞에 줄을 섰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다고 뭐 책 사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은 저야 이제 생물학자로 생물다양성 쪽에서 일을 하다가 기후변화 쪽에 이제 불려간 건데 생물다양성 쪽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후변화 쪽에 가보니까요. 그분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기후, 기온 상승, 이상기후 이것만 끊임없이 얘기하지 그거로 인해서 사라질 생물다양성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페셜 언보이라는 놈이 나타나갖고 1시간 동안 떠들면서 기후변화 심각하다. 그런데 어쩌면 그로 인해서 사라질 생물다양성 이슈가 더 심각하고 더 시급하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쏟아냈더니 그냥 뭐 질문이 그냥 그렇게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불려다녔어요. 좀 색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재앙도 따지고 덤벼들면 기후변화가 배후에 있었겠지만 생물다양성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길게 보면 한 30만 년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 29만 년 동안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만 년여 동안에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는 그런 동물인데요. 저희 생물학자들이 호모사피엔스의 생태적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 농경을 하기 직전에 우리의 존재감을 계산해 보고 지금 현재의 존재감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13,000년 전에 지구에 대한민국 인구 정도가 살았던 걸로 정황적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 지구 저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린 존재감이 없었어요. DNA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그때 이미 개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더라고요. 개는 한 4만 년, 고양이는 한 33,000년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호모사피엔스 전체의 무게와 개고양이의 무게를 합쳐서 그 당시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던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 토탈 바이오매스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존재감이 없던 존재들이었는데 지난 만여년 동안에 엄청난 혁명들을 일으키면서 지구를 완전히 뒤덮어버린 엄청나게 성공한 동물이잖아요. 지금 2024년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80억 마리 곱하기 한 65kg 정도 하면 되겠죠. 거기다 우리 이제 개고양이만 기르는 게 아니라 소, 돼지, 말, 오리, 닭, 뭐 이구아나, 타조, 뭐 메추리, 뭐 별의별 거 다 기릅니다. 얘네들 다 합쳐서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에서 우리와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1% 미만이었다가 나머지 야생동물을 1% 남짓으로 줄여버리고 완벽하게 지구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 저 야생동물 몸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끊임없이 이주를 꿈꾸는데 이주에서 내려앉아 보면 거의 99%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동물이라는 거죠. 엄청난 생물다양성 불균형, 이게 가지고 오는 재앙이 앞으로 끊임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남극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는 연구소가 벌써 2개나 있는, 제가 듣기로는 3번째 연구센터를 지금 기획하고 계시다고. 참 대단합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남극을 연구할까요?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남극을 연구하는 게 굉장한 클루를 갖고 있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기후변화의 연구의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광물이라든가 뭐 이런 약간은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 나라들이 여기에 덤벼드는 거잖아요. 이런 연구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그런가 하면 남극 그 자체의 연구를 하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인 겁니다. 남극에 사는 여러 동물들 연구 이미 우리 극지연구소가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시작했고요. 언젠가는 그 남극 생태계 전체 생태학 연구가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남극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면도 있고 비교적 단순한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더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기후변화의 이슈가 남극에 사는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첨예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눈 위에서 살던 얘네들이 요즘은 진흙 위에서 산다면서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우리 극지연구소에서는 펭귄 연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전환을 겪었다라고 설명하시더군요. linguistic turn, 언어적 전환,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이분들은 이런 걸 또 밀고 계시더라고요. technological turn, informational turn, 뭐 이런 것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몇 년에 한 번씩 팬데믹 겪으면서 몇백만 명씩 죽어나가고 경제 파탄 나는 거라면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거냐,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소중한 거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생태적 전환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그런 전환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열심히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그래도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뜻밖에도 남극 연구가 굉장한 그 열쇠를 쥐고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